1979년 10월 26일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총을 맞고 자신의 정말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세월호 이후에 이제 남재준 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바뀌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도 국정원장이 아마 최측근으로 활약을 하고 있을 건데 이 뭐 유가족들을 뭐 빨갱이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국정원들 댓글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중앙정보부장이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실세죠. 대단한 실세였는데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 떨어뜨린다라는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중앙정보부장의 쏜 총을 맞고서는 죽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도 동일한 직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요. 당시 이제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지금도 그분의 딸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책들도 동일하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궁정동에서의 이러한 소위 말한 파티죠. 10월 26일 날 나름 파티를 한 거예요.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이제 가수 심수봉 씨 그리고 신재순 씨라고 이제 한양대학교 연영과 3학년이었죠 당시에. 이런 이제 여대생 둘이 박정희 양 옆에 자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파티가 한 달에 한 8번 정도 있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번이요. 10번이 있었대요. 10번? 그게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께하는 대행사가 있고 대통령과만 있는 소행사, 이렇게 해서 10번이 있는데 이 소행사가 8번이고 대행사가 2번, 3일에 한 번꼴로 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대행사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과 이런 사람들 최측근을 대동하고 그리고 이제 여대생이라든지 여성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동하고 하는 파티였지 않습니까? 파티였고 소행사라고 하면 대통령 혼자서 향락을 즐기시는 여대생과 하여튼 다른 인사들은 물리치고 뭐 이런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중앙정보부에 연락을 해서 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을 뽑아서 채용사 역할을 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를 궁정동 안가로 들여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 이 농민들과 함께 낫을 들고 막걸리를 마시고 서민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명 가량의 채용사가 제가 볼 때는 그 삼천궁녀 의자왕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왜냐면 의장은 궁녀가 3,000명 있었지만 그 3,000명과 다 술자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보통 한번 뽑을 때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여자들을 데리고 뽑혀서 이제 데리고 간 인원만 2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닐까, 최고 수준이 아닐까. 네네. 낮과 밤이 다른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이 모든 국민을 아우를 것 같은 이 어버이 같은 심정의 이미지를 대단히 연출하고 밤에는 돌아와서 그와 돌변하는. 네, 그날도 그렇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10월 26일 당일날도 낮에는 방조제 중공식에 참석해서 아주 인자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의 퍼포먼스를 했죠. 네, 그래서 삽교호 다 이걸 휘호를 막 쓰고 그곳에 모여 있는 이제 당진 이쪽의 주민들이죠. 이곳의 주민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손을 흔들어준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직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해서 10월 26일이면 그 삽교 방조제 주변에서는 지금도 추모 행사, 바로 오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4시에 연락하죠. 중앙정보부로. 6시부터 파티할 거니까 다 준비하라고. 예, 중앙정보부장한테 이런 걸 준비를 맡기면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뭐 그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국정원들이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골방에서 댓글 다는 거나 중앙정보부장이 여자 뽑아오는 거나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심수봉 씨와 신재순 씨가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을 만나죠. 의정과장 만나서 앞으로 오늘 밤 안에 일어났던 일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이 보안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궁정동 안가로 갑니다. 안가로 가서 각하 옆에, 양 옆에 앉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그 이제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진 거였고요. 그게 바로 불과 4시간 전에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과 그 뒤에서 지금 벌어진 모습. 그리고 국민들은 뭐 양주나 이런 거, 국민들 앞에서는 막걸리 마시고 이랬지만 사실 그날 밤에 예, 시바스리갈 먹으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풍악을 울리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총을 맞게 됩니다. 차지철과 네, 다 맞게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월 26일은 그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근데 왜 안중근 의사의 10월 26일을 기억하는가라고 했을 땐 사실 일본의 이 간악성을 전 세계에 고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아직도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남는 거지만 사실상 그 후에 있는 다카키 마사오가 죽은 그날에 이 김재규는 과연 안중근과 동일한 인물인가, 동일한 이 의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는 재판장에서 자신은 혁명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에는 중앙정보부장이었고 유신의 심장이었다라는 거, 유신의 오른팔이었다라는 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이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캄보디아 발언이 있었잖아요. 차지철 씨가 해서 이제 캄보디아는 300명도 죽였는데 우리도 뭐 문제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야수가 된 심정으로 자기는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김재규 씨도 그 11.6 이전에는 박정희 씨와 차지철 씨와 함께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함께 독재를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저로서는 저도 진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사람조차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김영삼 씨 아들 김현철 씨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5.18 묘소나 이런 데 와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사람조차. 그리고 어젠가요? 박철원 씨가 나와서 이 뭐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막 이러면서 뭐 삐라살포는 그 나라에서 좀 막아야 된다. 이거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박철원 씨는 사실상 이제 군부 당시에 굉장히 나름 이제 굉장히 수구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김무성 씨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막 이런 거 전쟁 위기 북돋우면 너무 안 되고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재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저 국민들과 좀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을 민주인사의 측에 끼게 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술자리에서 그날 10월 26일 날 밤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부산 마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위와 관련해서 중앙정보부가 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이걸 자꾸 확산 일로로 가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막 질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차지철 같은 경우에는 막 신나서 캄보디아에선 300만도 죽였는데 독재자 계속 간다. 지도자 계속 간다. 한국에서 100만, 200만 죽여도 괜찮다. 그래서 탱크로 밀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전례가 있었으니까 50년도에 민간인 학살을 하면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해 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냥 차지철이 그날 밤에 죽지 않았으면요. 지금 경남 지역에서 그때 당시 80년 이렇게 태어나셨어야 할 분들이 못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네, 이제 그렇죠. 청장년층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가 막 영남 특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만 영남 지역도 특권을 누린 지역이 아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학살의 대상이었어요. 거창 양민 학살부터 해갖고 있잖아요. 100만을 헤아리는 전국에서 100만을 헤아리는 보도연맹 사건과 양민 학살들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세월호 학살이 있고 이런데 계속 그때도 또한 100만 200만 정도는 쓸어버려도 된다라는 판단이 청와대 안가에서 술자리에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판결 속에서 나왔던 법정 과정에서나 이제 이 사건을 다뤘던 재판의 과정에서 뭐 메모를 했던 이런 분들의 기록서들을 보면 그 차지철의 발언에 이렇게 희미한 눈빛과 기쁨의 눈빛을 이 박정희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심중을 반영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으나 어떠했었냐라면 정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면 모두 다 발포를 하러 갈 거니까 누가 날 쏘겠냐. 날 쏠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정말 장기 집권의 의혹들을 너무 마구마구 펼쳐낸 자리.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최고 이 집권자와 그의 오른팔이 이제 경호실장이 했던 생각 있잖아요. 국민들은 걔네가 떠들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밟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경찰들이나 이 공권력의 대응이 있잖아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혹은 촛불이 아무리 끈질기 해도 개무시하고 그죠? 개무시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쟤네들이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물론 말 꺼내놓고 모르겠습니다. 뭐 7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숨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네. 아버지를 뛰어넘을 거라고 우리 모두 그래도 그 부전 여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초기의 그 걱정에서 그래도 사람이라면 뛰어넘어서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과 오히려 그보다 더 태보한 모습들을 더 지금의 빨리 본색을 딸이 드러내는 보여주겠죠. 것 그럼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이번에 뭐 일각에서 막 최근에 박근혜 씨의 행보를 보고 뭐 잔이윤 씨를 무리하게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선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부에서도 좀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죠. 적십자사 총재 보세요. 네. 적십자사가 뭔지도 몰라. 강제구인장을 내는 네. 이런 국가는 정말 우리 역사상에서도 처음이죠. 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질타 중에는 뭐 그런 이제 항쟁과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왜 진압하지 않냐라는 질타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야당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중앙정보부가 역할을 못하냐. 네. 야당 인사들 제대로 좀 감시하고 걔네들 이거 꼬투리 잡아갖고 야당이 저렇게 나대지 못하도록 신민당이었죠 그때 당시에 신민당이 나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한테 엄청 또 뭐라고 한 거예요. 예. 지금 정부가 좀 무서워야지. 네네. 불러 터져가지고 어디에 써먹냐며 질책하셨죠. 근데 그때 내렸던 훈령이 지금 국정원이 야당을 휘어잡은 이 모습으로 그때 훈령을 내렸는데 지금 야당이 그때 훈령을 받아서 휘어잡힌 것 같아. 그때는 신민당이 어쨌든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왜냐면 정치적인 혼란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의 79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신군부 세력이 있었잖아요. 네. 신군부가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정말 이 재판의 일정 하나하나 사건의 방향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방향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면서 그래서 쪽지 재판이라는 이런 소리까지 드러났던 이 김재규 재판 과정을 보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면 그냥 권력의 암투인 거냐 10월 26일은 단순한 또라이가 권력의 암투에서 밀려나가지고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면 사실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총을 쐈든 안 쐈든 간에 그게 10월 26일이 있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전 국민적인 지탄의 한가운데서 몰릴 대로 몰리고 있었다라는 상황. 그리고 네네. 그 단편이 신민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 탄압을 왜 그 정도로밖에 못하느냐라는 발언 속에서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었던가 이런 야당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 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시민 그렇죠. 사회단체 당시 이제 카톨릭계가 많았었잖아요. 카톨릭계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엄청난 이 보복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12.6 때 그 울렸던 한 발의 총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다. 예, 그렇죠. 11.6이 없었어도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중앙정보부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혁명이라면 혁명, 내란이라면 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은 김재규 씨도 총을 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밑에 데리고 있었던 중정의정과장이나 중정수행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총 쏜 순간 밖에서 자신이 맡은 사람들 또 다 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독재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진짜 선거조차 의미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이 그렇죠. 선거조차 의미가 없는 시절이 아닌가라는 그때 박정희가 18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던 이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딱 하면서 거의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시에 그 유신을 선포하면서 영구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정말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들을 그렸었지만 유신이 선포된 후에 측근들 내에서의 권력의 암투 과정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한편 이 70년을 전후로 해서 경공업 정책이 중공업 정책으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물론 이게 정말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계획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에 뭐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실제 박정희는 어떠했냐면 이 중공업이라는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당시 70년대 전체적인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 경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민중의 탄압으로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태로 전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커녕 국민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모는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 그럼 정치적 상황은 어떠냐? 온갖 뭐 긴급 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체포 그리고 구속 이런 형태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모두 다 탄압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탄압이 된다고 해서 말살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야당과 제야 세력 그리고 학생들에게서는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들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어떤 것들 보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 78년의 동일 방직 사건과 한편 고구마 수매 사건을 통해서 이 농민과 노조에서 이 유신의 이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던 그의 유신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서의 조작 사건들 그리고 투표 조작들이나 이 선거 조작들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2월에 실시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도 그런 조작 속에서도 어떠했냐면 신민당이 32.8%를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당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79년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YH 노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YH 노조 사건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사건인데 가발 수출업체 부당 폐업 조치에 항의했던 그 당시 사건이고 신민 당사에서 이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농성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당사에 1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그 결국 노조 집행위원장인 김경숙 씨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죽게 되면은 좀 그런 게 희석이 되잖아요. 그 당시 정서를 증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78년, 79년 이때 상황, 박정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저항심과 증오심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오히려 11.6을 겪으면서 그런 게 오히려 희석된 것뿐이지 그 2년간은 정말 지옥이었던 거죠. 지옥이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비명 횡사한 너무 불쌍한 지도자 그리고 그 부모를 다 총탄에 잃어버린 불쌍한 공주님, 공주마마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조작들을 해왔던 네네. 대표적 인물이 그녀의 오빠잖아요. 네네. 네. 그녀의 오빠가 직접 나서서 이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입장 발표를 하면서 실제 김재규를 폐류나 취급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 과정이 그 정신 이상의 돌출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매도해 나갔던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사실 YH 여성 노동자들이 이 그 야당 당사를 점거하고서 농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희생자가 생겼던 거고 열사가 생겼던 거고 막 이런데 저는 지금 이제 세월호로 촛불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 지금 국회와 청와대와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이 79년도에 목숨을 걸고 이 시민당사 점거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 생활고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물음표를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그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과 지금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YH 사건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 폐업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주는 당당히 살고 있었거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걸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가의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야당 당사를 들어갔었던 노조원들의 이 결의가 사실상 이 정부 눈에서는 좋은 눈으로 비춰질 수가 없었죠. 당시 그 더더욱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던 거는 김영삼이 총재였었던 그 시절에 해외 언론과 뉴욕타임스죠. 뉴욕타임스. 이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을 했거든요. 이거에 열이 확 받아가지고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해외 언론에 나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을 시키지. 해석해서 아니 독해를 해갖고 한국에 소개한 그 뉴스 프로 있잖아.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독해해서 해외 언론들을 소개한 이 뉴스 프로의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이런 거지. 해외에선 영어로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국민들 여론만 신경 쓰는 거지. 해외에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고 지금 박근혜 때문에 뭐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언론 자유가 뭐 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해도 걔네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든지 뭐 이런 거야. 산케이 신문 기자가 사실 이제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해서 막 썼잖아요. 네. 썼는데 그것도 산케이 신문이 그냥 일본어로 쓰기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산케이 신문이 국내에 이제 보도가 된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는 그게 그냥 해외에서 본사에서 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한국 지부가 썼거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때 당시 이제 70년대 말에 76년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박정희 시대가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것 같고 뭔가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 왔었고요. 그죠? 이거 세계적 상황도 있는 거고 실제 박정희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는 차관 경제였잖아요. 해외에서 막 지원해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이 이제 그 친미 정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막 도와준 거. 그리고 일본이 이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박정희 뒷주머니로 통치자금을 찔러준 거 이런 걸로 해서 실제 박정희의 이 주머니는 되게 두둑해진 상황이었지만 국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이제 유신이 되고 실제 경제조차도 이제 독점 경제로 쭉 가다 보니까 더 많이 어려워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텅 빈 국고를 어떻게 메워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서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담배값 오르고 다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간접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국세를 채워 나가려고 하는 방법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서민들이 세금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불만이 높아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사건이 막 터진 것 같고 저 접경 지역에서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거는 별 문제 아니어도 당장 내 주민세가 오르고 막 이러면은 또 열받잖아요. 이게 막 안 오른 게 없어요. 최근에 네. 뭐 주민세도 올랐지만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랐고 그다음에 버스 주차 요금. 단속이 8배 급증했대요. 주차 단속이. 음주운전도 11배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자, 주민세, 네. 자동차세 이런 거 전부 다 늘어나고 있고요. 담배세, 소주에 있는 주세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은 특소세라고 하죠. 특별 소비세. 네. 뭐 다이아몬드 살 때, 네, 네. 외제차 살 때, 그리고 부자들이 골프 내는 클럽 세금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 주머니를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하면 국고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건데 이게 사실 76년도에 아버지가 했던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거기다가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 내는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강남구에서 세금이 거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편이니까 안 내겠다 이런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생활고는 그때 70년대 말에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이 조세 문제와 관련한 불만 그리고 실제 아까 그 가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계속 이 체불임금들 계속 막 쌓아놨다가 나중에는 체불임금 주지 않고 폐업 처리해버리고 사장은 돈 들고 나르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이었고 사실상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주객관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실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고 11.6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김재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 부마 항쟁이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로 확산될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4.19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이승만은 그래도 물러났지만 박정희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기에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상 돌이켜보면 79년 그 상황에서 이 국민적 생활고 경제 정책 정치적 이 파탄 이런 상황에서 4.19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당시 79년에 이란이 혁명을 했어요.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거든요. 미국에 그렇게 절친했던. 그러면 4.19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조건에서 박정희가 일단 죽어줘야 상황이 일단은 정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증언을 보면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감에 빠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YH 노조 사건 이후에도 뭐 부산대라든가 뭐 시민들이 가담해서 계속 이제 이런 혁명을 일으키려는 조짐들이 계속 있었고 바로 직전 20일 날도 마산 창원에 위수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마 차지철이건 누구건 조만간 굉장히 큰 규모의 국민적 항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차지철이 100만 200만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내가 발표 명령 내리면 되지라고 하는 박정희의 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 행사하는 바람에 좀
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김재규가 자기가 혁명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10월 26일은 혁명이다. 자기가 왜 혁명을 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5가지 목적, 이유를 근거를 댔어요. 처음에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지켜야만 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미국과의 대외 관계가 엄청난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큰일이다. 이러고 독재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러면서 5가지를 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박정희가 4.19를 진압하고 5.16을 했던 이 논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거의 흡사하죠. 예. 자유민주주의와 반공과 친미를 최일변도로 내세웠던 이 혁명이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하여튼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따님도 아버지가 그 총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휴전선은요 라고 얘기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지만 사실 그 뭐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 휴전선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지 않습니까?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월호가 자꾸 국가를 불안하게 해. 뭐는 뭐 국가를 불안하게 해. 진보들이 떠드니까 국가를 불안하게 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안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안보 장사를 하고 안보로 국민을 협박한 정권일수록 실제 안보 상황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김재규나 이런 그 청와대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는 이것이 이 정권이 끝나는 것이 민중의 각성으로 끝나게 되면 이건 정말 소위 말하는 수구 그 친일 친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걸 정통성이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집권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의 총으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그죠? 이후에 이제 집권자를 생각해봐도, 그래서 전두환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민중의 각성으로 이 정권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이 딱 이 민중이 분출해서, 민주화 열망이 분출해서 뭔가 되면 그렇죠. 기득권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판단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박정희 총을 맞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카다피나 후세인 정도 격으로 기억이 되고, 그런 죽음을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언론에 속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하는 할머니들도 계셨지만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과 감옥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고요. 지금과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면, 그래서 독재는 18년이 되든 12년이 되든 결국 막을 내렸었습니다. 네. 예, 한국 역사를 보면 이승만도 그렇고 18년 동안 했던 박정희도 그렇고 막을 내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이 계승이 좋지 않았죠. 계승이 좋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정치가 제 몫을 못했던 것. 예, 정치가 제 몫을 못했던 것과, 그리고 민중 이 진영에서의 소위 말한 지도부와 그 역량이 잘 꾸려지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후 역사를 보건대 한국 사회 현재 2014년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댓글, 카카오톡까지 다 들여다보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현대사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자기 입맛대로 법 적용을 해요. 여기 가서는 합법이었다, 여기 가서는 불법이었다가 뭐 인도로 가겠다는 건데 인도를 틀어막고선 갑자기 집시법을 얘기를 하지 않나. 어젯밤만 해도 해산명령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해산명령, 보도를 지나간 사람들한테 해산명령을 그렇게 해댔어요. 이거를 이런 정말 이 고무줄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나라 상황을 보면 2014년의 대한민국이라고 절대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국회 앞에 청와대 그리고 광화문에 지키고 계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될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 그 난폭한 그 부정부패와 권력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 거의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미래 세대를
대신해서 맨 앞장에 서 계신 이분들이 지금 아주 그 튼튼하게 서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뜻을 정말 유언무언으로 계속 떠받치고 있다는 이 상황. 그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기점을 해서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국민 의식과 국민의 각성 정도가 큰 폭으로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한국 사회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의 수준은 달라짐이 없는 200일을 보고 있다라는 그 현실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행동에 나서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제 할머니 얘기하셨잖아요. 서명전에서의 그 할머니가 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그 모습에 국민이 어떤 모습으로 화답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 청와대를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또 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세월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너무 무수히 많았잖아요. 뭐 정말 멀리 올라가면 정말 우리가 방송했던 우키시마 마루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칼기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더 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당시에 모든 걸 밝혀냈다면 우리 지금 세월호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 맞지 않는 사회가 그 당시에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정말 머지않아서 또 다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좀 같이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가 제대로 됐었는가만 제대로 따져본다라면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물론 답은 알죠. 자신의 장기 집권과 권력과 그에 따른 부수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뭐 어떠했든 대통령이라면 헌법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 헌법의 기본은 뭐겠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정말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무슨 자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다라면 뭐 비참한 말로 뭐 이런 걸 떠나기 전에 그냥 내놓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꼭 아버지 같은 전처를 되풀이하고 싶겠습니까? 딸이? 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요구를 듣고 싶지 않다라면 그 책무를 하고 싶지 않다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무를 내놓으면 할 사람 많거든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히려. 예, 그렇죠. 가진 재산만 해도 얼만데 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경남 분들이 이제 박근혜 씨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대구 분들이 막 박근혜 돼서 대구 좋아진다 하지만 박근혜 씨의 대부분의 재산은 다 강남에 있고요. 강남 주민을 위해서 한 정치를 하실지언정 대구 주민을 위한 정치 별로 이렇게 기대하실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뉴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 뭐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할 거다. 이제 세월호를 접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막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대로 간다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상 덮고 가겠다라는 건 사실 박정희의 경제정책으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소리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법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물론 잘 집행이 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알잖아요. 세월호 때문이 아니에요. 뭐
올 1년은 그 핑계를 잘 댈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이후에는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발목을 잡았다라는 핑계로 모든 짐을 지금 다 국민한테 떠안기려고 하는 작업들도 한편에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이 되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IMF보다 더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지금 다 예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렵다라는 지점들을 다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79년의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있어요. 그래도 답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러한 정책, 이 막가는 이것을 제동을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11월 1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올해 기억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그 모든 걸,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썩어 있는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아기들 잃고 난 뒤에 깨달았거든요. 좀 더 많이 알아지고 좀 더 많이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이 광화문, 청운동, 국회, 그리고 분향소, 그리고 우리 진도에 아직도 실종자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처럼 아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니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훗날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뭔 모르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많이 알릴 때, 애기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뛸 때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행동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앞으로의 썩은 나라가 아닌 정말 생명, 진실, 안전,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지도록 정의로운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그 우리 애기들 200일 행사할 때 저희 안산 분향소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광화문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나가서 내 가족들 지키는데 열심히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머니 이제 뒤에 이렇게 쓰셔서 다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찡했어요. 네. 자, 아기들이 있어 행복했던 부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이제 책임감 때문에 지금도 계속 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단지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100년간이 누적된 의문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손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의문사들을 모두 밝히게 되는 단초가 될 거예요. 세월호는. 그래서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수면 아래에 묻혀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숱한 유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골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개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안고선 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을 언젠가는 좀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일 날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날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낮에는 안산 분향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200일입니다. 기억합시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지랄 옌배
국민이다